조금은 앙드레 지드.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것으로 책을 한 권 써낼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여기서 말하려는 이야기를 스스로 체험하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였으며 이 때문에 나의 기력은 모두 소모되어 버렸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추억을 숨김없이 적어보려고 한다. 설령 이 추억이 여기저기 끊어져 있더라도 그것을 지어내거나 연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헛된 말을 꾸며낼 생각은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그런 손질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 이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다시 한번 맛보고자 하는 마지막 즐거움마저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 나는 12살도 채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의사로 계시던 르하브르에 더 있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 공부를 위해서도 좋으리라 싶어 파리로 이사할 결심을 하셨다. 어머니는 릭상브르 공원 옆에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를 빌리셨고 프로라의 슈버튼도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 가족이라고는 없는 외로운 애슈버튼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가정교사로 왔지만 이윽고 어머니의 말벗이 되었고 얼마 안 가서는 친구가 되었다. 나는 한결같이 상냥하지만 쓸쓸해 보이는, 그리고 항상 상복 차림을 한 모습으로밖에는 기억나지 않는 두 여인 곁에서 자라났다. 어느 날 아침,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머니가 모자에 검정 리본을 연보랏빛 리본으로 바꿔단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어머니에게 그 빛깔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날 어머니는 다시 검정 리본을 달고 계셨다. 나는 몸이 약했다. 내가 필요하지 않게 두루 보살피시던 어머니와 애슈버튼의 정성이 나를 게으름뱅이로 만들지 않는 것은 내가 공부에 대해 진지한 흥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초여름 맑은 날씨로 접어들자 두 여인은 나를 위해 파리를 떠날 때가 되었으며 여기 있으면 내 얼굴빛만 더욱 창백해질 뿐이라고 생각하셨다. 여름마다 6월 중순경이면 우리는 니콜랭 삼촌이 사시는 르하브르 부근의 퐁그즈 마르를 향해 출발했다. 그 집의 정원은 그리 크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았으며 노르망디의 다른 정원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 정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얀 3층 집인 외삼촌의 저택은 18세기 풍의 허다한 시골 별장과 비슷한 느낌을 주었다. 동쪽으로는 뜰을 향해 20개쯤 되는 커다란 창들이 열려 있었고 뒤쪽에도 그만큼의 같은 창들이 있었다. 하지만 남북쪽 양면에는 창이 하나도 없었다. 그쪽 창에는 모두 작은 유리가 끼워져 있었는데 어떤 것들엔 집안 사람들이 거품이라 부르는 흠이 있었다. 그런 유리를 통해 바라보면 나무들은 삐뚤어져 보이고 그 앞을 지나가는 우편 집배원에게는 벼랑간 혹이 생기기도 했다. 직사각형의 정원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집 안쪽으로 나무 그늘이 지는 꽤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모래와 자갈이 깔린 좁은 길이
이 잔디밭을 빈 둘러싸고 있었다. 집 뒤 서쪽으로는 훤히 트인 정원이 자리했다. 남쪽에 있는 나무 울타리 앞쯤에 여러 종류의 나무들로 둘러싸인 꽃이 한창인 오솔길이 나 있고, 북쪽 담을 끼고 수풀이 우거진 그늘 사이로 또 다른 오솔길이 있었다. 외사촌 누이들은 이 오솔길을 보통 어두운 길이라고 했으며, 황혼이 깃들고 어둠이 내린 뒤에는 좀처럼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았다. 두 갈래의 오솔길을 따라 몇 걸음 내려가면 정원 아래쪽에 있는 채소밭으로 통했다. 채소밭 한쪽 구석에는 작은 비밀문이 뚫려있는 흙담이 있었는데, 그 너머로 너도밤나무가 늘어선 길이 좌우로 갈라져 있었다. 서쪽을 향한 돌층계 위에서는 이 나무들 너머로 높은 지대까지 내다보이고, 그 위를 덮은 농작물을 선명히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지평선 위로 조그만 마을의 교회당이 보이고, 저녁 바람이 없을 때는 마을의 몇몇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도 보였다. 맑게 갠 여름철 아름다운 석양이 질 무렵이면 저녁 식사 후에 을에 우리는 낮은 뜰로 내려가곤 했다. 우리는 작은 비밀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 이 근방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너도밤나무가 늘어선 한 길가 벤치로 갔다. 앞에 보이는 계곡에는 안개가 가득 끼고, 하늘은 아득한 숲을 위에서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는 어두워진 뜰 깊숙한 곳에서 늦도록 앉아있곤 했다. 이윽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한 번도 우리와 같이 밖에 나간 일이 없는 외숙모가 응접실에 있었다. 우리 같은 아이들은 이것으로 저녁 시간이 끝나는 것이지만, 가끔 우리들 방에서 한참 후 어른들이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책을 읽기도 했다. 정원에 나가 지내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들의 공부 책상을 준비해둔 외삼촌의 서재인 자습실에서 보냈다. 외삼촌 동생 로베르와 나는 나란히 앉아 공부를 했고, 우리 등 뒤에는 줄리에트와 알리사가 앉았다. 알리사는 나보다 2살 위였고, 줄리에트는 1살 아래였다. 로베르는 4사람 중 가장 나이가 적었다. 나는 여기에 나의 유년 시절의 추억을 전부 쓸 생각은 없다. 다만 이 이야기와 관계되는 부분만을 적기로 한다. 대체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부터이다. 아마도 한 집안의 불행이나 나 자신의 슬픔에 의해서, 아니면 어머니의 슬픔을 목격하는 일이 나에게 지금까지 와는 다른 새로운 감정을 일으켰음인지, 내 감수성은 나이보다는 훨씬 조숙했다. 그해 우리가 퐁그즈마르에 다시 왔을 때 줄리에트와 로베르는 아직도 퍽 어려 보였지만, 알리사를 보았을 때 갑자기 우리 둘은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고 느껴졌다. 그렇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였다. 나의 기억을 확인해 주는 것은 우리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와
애슈버튼이 주고받은 몇 마디 대화이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와 그녀가 얘기하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야기는 외숙모에 대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외숙모가 상복을 입지 않았다든가 입었다 치더라도 벌써 그걸 벗어버린 것에 대해 역정을 내고 있었다. 사실 나에겐 상복을 입은 비콜랭 외숙모를 상상하기란 화려한 옷차림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도착한 날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에서는 루실루 비콜랭 외숙모는 모슬린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말썽이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애슈버튼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애슈버튼은 조심스레 어머니를 설득했다.